황금종상을 받는다는 소문이 막 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쿠엔틴 타란티노가 의식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몇 대 몇으로 황금종상과 심사위원 예상이 결정된 줄 아십니까? 5대 4로 결정된 겁니다. 만장일치 아닙니다. 기생충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올드보이는 5대 4였습니다. 즉 화씨 911이 5였고 올드보이가 4였는데 그때 한 표를 만약에 올드보이가 가졌으면 한국 영화의 역사와 칸의 역사는 바뀌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스무비 칸 특집 2부. 제가 1부에서 마지막에 한국 영화가 올해 칸 경쟁 부분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그랬는데 간단합니다. 영화제의 정치학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기일에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탕웨이, 박해일, 이정현 주연의 헤어질 결심이 만약에 편집이 완료돼서 출품이 됐다면 거의 100% 이 영화는 초대됐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영화제의 정치학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한국 영화에서 크게 3명이 신작을 만들면 당분간 경쟁에 초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감독입니다. 이 감독 외에는 영화를 보고 그들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홍상수 감독이 칸 프리미어에 초대받았잖아요. 칸 프리미어는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인데 말 그대로 칸 프리미어는 사실 의미가 없는 섹션입니다. 왜냐? 칸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프리미어 되는 영화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칸 프리미어라는 섹션을 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 그 영화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장, 거장들의 신작들을 집중적으로 칸 프리미어라는 섹션에서 선보인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홍상수 감독은 경쟁에는 초대 안 됐지만 칸 프리미어로 선보일 만한 그런 명장, 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의 신작을 특별히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박찬욱 감독도 아쉬워할 겁니다. 그런데 칸의 기일에 맞추느라고 완성이 안 된 영화를 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찍이 2014년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영화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아서 칸에서는 설국열차를 선보이고 싶었지만은 칸에 초청받지 못했었고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구설수 올랐었죠. 뭐 한국 영화가 이제 더 이상 칸에서 그에 걸맞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met en scène une famille de chômeurs coréens confrontés à l'arrogance des nantis de satire politico-sociale façon affreux ça les méchants marquent le retour de Bong Joon-ho dans ce... Merci.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용 영화인 옥자로도 칸 경쟁에 초대돼서 2017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회자됐었죠. 물론 수상은 뭐 실패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장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개막 컨퍼런스에서 OTC 서비스용 영화가 수상을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 분위기가 2017년 칸을 휩쓸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식의 이제 배제 내지 차별은 이제 무의미해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영화제의 정치학이라는 것은 영화상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국 영화가 경쟁에 없는 이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 이유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쟁 부분에는 없지만 그 못지않은 그 한국 영화의 위용이 드러났죠. 바로 비경쟁 부분에 초대된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뻐할 일인데 거기에 그 주연으로 출연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스타 배우인 송강호는 심사위원으로, 이병헌은 폐막식 때 시상자로 나서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칸을 20번 경험한 것을 넘어서 제가 아는 칸 역사상 비경쟁 부분에 초대받은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 시상자로 나서고 심사위원으로 나서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칸 심사위원 경쟁 부분 심사위원 위촉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거냐면요. 한국 영화인으로는 송강호가 5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상욱 감독, 그렇죠. 이창도 감독, 박찬욱 감독, 전도연 뭐 등등. 이 4명이 있었고 5번째로 송강호인데 한국 영화 배우로는 2번째고 남자 배우로는 처음이죠. 그리고 칸 영화제 시상자로 나선 거 박찬욱 감독이 2017년인가요? 그 각본상 시상자로 나선고 나서 2번째입니다. 배우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병헌은 2016년도 오스카 시상자로 나선 이후 5년 만에 칸 시상자로 나서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최고의 스타이자 배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거죠. 이 영화 외에 그 시네 파운데이션, 시네 퐁다시온이라고 칭해지는 그 학생 그 단편 경쟁 부분에 한혜종 출신이죠. 윤대원 감독의 매미가 출품됐는데 비록 출품작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심사위원과 그 시상자로 나선다라는 어떤 영예를 감안하면 한국 영화의 이번 칸 영화제 위상은 우리가 단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74회 올 칸 영화제의 어떤 특징 내지 경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그 영화에 대한 코멘트는 제 3부 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짚겠습니다. 경쟁 부문이 24편이라는 이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선정된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간 짚어보면 최소 18편에서 2014년에 18편이었고요. 제일 많았을 때는 22편이었습니다. 2012년. 보통 20편 전후인데 올해 24편이 초대받았다는 것. 그 의미는 뭘까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제가 오프라인에서 열리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칸 영화제에서 한 편, 2편 더 넣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최소 편수였던 18편과 24편은 무려 6편 차이잖아요. 21편과 24편 차이도 큽니다. 그만큼 작년에 그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한두 편이라도 더 많은 영화에 기회를 주겠다라는 칸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을 거고요. 올해 그 경쟁 부분 면면을 보면은 작년에 공식적으로 선정됐던 56편 안에 있는 영화들이 눈에 띕니다. 가령 웨스 앤더슨의 프렌치 디스패치 같은 영화 작년에 56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올해 오프라인으로 선보이겠다라는 이런 칸의 선택. 웨스 앤더슨 아마 올 칸에서 상당한 화제의 몰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칸 영화제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섹션입니다. 우리나라 저널리스트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칸 레드카펫은 감독 주관이라든지 비평 주관 같은 사이드바라고 칭해지는 그 병행 섹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칸은 공식 섹션, 경쟁 부분과 비경쟁 부분, 그리고 칸 클래식,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 등 이렇게 공식 섹션이 있고요. 그 외에 그 기간에 병행해서 벌어지는 감독 주관, 말 그대로 프랑스 감독협회가 주관하는 거요. 비평가 주관은 바로 비평가협회에서 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칸 영화제를 뭉뚱그려서 말할 때 감독 주관과 비평가 주관까지 언급하는 건 좋은데 뭐 레드카펫을 얘기하면서 감독 주관 가고 비평가 주관 갔는데 칸 레드카펫을 뭐 몇 번 밟았다. 가령 홍상수 감독이 칸에 제일 많이 초대받은 건 맞습니다. 한국 감독 중에서. 그런데 경쟁 부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데 감독 주관 갔다고 막 레드카펫 밟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레드카펫은 칸 경쟁 부문하고 비경쟁 부문 정도까지 주목할 만한 시선도 레드카펫이 깔려있긴 합니다만은 그 리메르 극장 옆에 그 뭐 DBC 홀 그래서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만은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는 공식적인 레드카펫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까지 레드카펫이라고 일컬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쟁과 비경쟁 부문에서 그 대극장을 오를 때 레드카펫 정도를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레드카펫이지 칸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레드카펫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라는 것.
것 여러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비평가 주관이나 감독 주관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쟁 부분을 바로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 감독 주관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예입니다. 반면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 주관 없이 바로 경쟁 갔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한 번도 다른 섹션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경쟁만 가요. 이것이 다 영화제의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드보이가 워낙 그때 화제가 됐었고, 올드보이는 원래는 칸 경쟁 부분에 초대받은 게 아니고 베를린 비경쟁 부분에 초대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칸에서 연락이 갑니다. 칸 경쟁 부분 심사위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자기가 추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드보이를 쿠엔틴 타란티노가 추천합니다. 경쟁 부분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경쟁이 아니었고 비경쟁 부분에 초대되어 있었다가 베를린에 초대되어 있었다가 칸에서 비경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딜 갑니까? 당연히 칸을 갑니다. 말씀드렸죠? 베를린, 베니스는 칸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비경쟁과 칸의 비경쟁, 당연히 칸의 비경쟁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박찬욱이 직접은 아니지만 딜을 합니다. 베를린 쪽에다가 경쟁 부분 초청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노합니다. 결국에는 칸의 비경쟁을 가기로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옵니다. 칸의 경쟁 부분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올드보이는 일찌감치 초대받을 때부터 수상이 예측이 됐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영화제에 비경쟁이 초대된 영화를 비경쟁으로 불렀다가 다시 경쟁으로 불렀는데 상 안 줘? 이거는 실수죠. 이런 것이 다 영화제의 정치학입니다. 그런데 칸 황금종상을 받는다는 소문이 막 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쿠엔틴 타란토노가 의식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몇 대 몇으로 황금종상가 심사위원 예상이 결정된 줄 아십니까? 5대 4로 결정된 겁니다. 만장일치 아닙니다. 기생충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올드보이는 5대 4였습니다. 즉 화씨 911이 5였고 올드보이가 4였는데, 그때 한 표를 만약에 올드보이가 가졌으면 한국 영화의 역사와 칸의 역사는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때 흥미진진했냐면요, 칸 영화제가 수상 결과 나온다면은 바로 칸 컨퍼런스를 해서 심사위원 기자회견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타란티노가요, 화씨 911을 막 언급하면서 그 영화 훌륭한 영화더라고 막 코멘트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올드보이가 황금종려상을 받을 거라는 소문이 쫙 도는 것에 대한 해명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현장에 있었고 또 그 박찬욱 감독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칸에는 공식 섹션과 공식 섹션 외에 2개의 비공식 섹션이 있다. 병행 섹션, 사이드 바라고 불리는 감독 주관과 비평가 주관. 그리고 비평가 주관은 데뷔작과 두 번째 영화까지만 초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폭이 굉장히 좁고요. 장평 경쟁 기준으로 치면 7, 8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평가 주관에 초대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영화제 수상자 결정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할까요? 심사위원장은 스파이크 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블랙 클랜스맨으로 2018년 어느 가족이 황금종상을 수상했을 때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쥐었었죠. 여러분, 스파이크 리는 사실은 뭐 옳은 일을 하라, Do the right thing으로 블랙 시네마의 기수로 지난 20-30년간 세계에서 아주 자기 위용을 과시해온 감독인데, 이번 칸 경쟁 부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스파이크 리의 존재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블랙 퍼슨이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정이겠죠. 여러분, 칸 심사위원장은 그냥 인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기 플러스 여러 가지 영화사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 5년 전후 이내에 봉준호 감독이 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될 거라고. 여러분,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봉준호 감독은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파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영화제끼리, 영화제의 정치학에서 영화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칸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으니까 개막식 인사를 시켰잖아요. 베니스에서는 심사위원이면은 봉준호 감독이 응하지 않을 거를 감안해서 심사위원장으로 그냥
부른 겁니다. 자, 심사위원장인데 안 가지는 않겠죠. 이런 것이 다 영화제의 정치학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8명의 심사위원의 면면, 사실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눈길을 끕니다. 일반적으로 총 9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장이 있고 짝수일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홀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독과 배우들로 나뉩니다. 이번에도 감독 넷, 배우 넷, 가수 1명이더라고요. 송강호, 그 다음에 그 아틀란틱스로 기생충 때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감독 마티 디옵, 그리고 매기 질러날, 미국의 인기 배우죠. 예시카 하우스너, 독일어권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감독도 칸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멜라니 로랑, 중앙역의 월터 살레스 이후로 브라질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자리 잡은 클로버 멘도사 필류. 개인적으로는 이 평론가 출신이라 전 아주 이 친구랑 친한데 2000년대 초반부터 베를린과 칸을 가면 의뢰 만나곤 했던 이 평론가 후배가 어느 날 보니까 칸의 경쟁 부분에 오는 감독이 돼 있는데 바크라우, 아쿠아리스 이런 영화로 지금 명실을 담은 브라질 대표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클로버 멘도사 필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등등으로 인해서 제가 칸을 가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갔더라면 클로버 멘도사 필류를 만나서 뭐 식사라도 한번 하고 맥주라도 한잔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고 다음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경쟁 부분에 나간 자크 오디아르의 대표적 중 하나죠. 예언자의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던 타르 라힘 밀렌 파르머. 총 9명입니다. 자, 감독 넷, 배우 넷, 그리고 가수 1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은 몇 명일까요? 총 5명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수상 결과가 나올지 예측 가능하겠죠? 그 예측은 3부에서 한번 현장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전작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으로 해서 칸을 수번 다녀온 칸 20, 칸의 전문가로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의 향배는 최고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된다기보다 칸 심사위원들이 가장 좋아하고 열공할 영화들이 최고 영예를 차지한다는 것, 이것이 다 영화제, 영화상의 정책과 연관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마 저는 이 찬스 무비를 진행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화사의 정치학과 영화제의 정치학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컨텍스트 없는 텍스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화제의 정치학, 영화상의 정치학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어떤 수상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